스카이넷 같이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뭐 현실에서 이런 기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 저 자신도 사실 궁금했어. 챗GPT란 알고리즘하고 어떤 대화까지 가능할까? 챗GPT가 만들어내는 내용들과 진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지식 전달의 곱하기 효과를 할 수 있는. 어차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룰 책은요. 최재천 교수님의 책 다윈지능입니다. 이 자리에 최재천 교수님 모셨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도 구전데 오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비 와주셔서. 맞으면서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본인 소개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화여대 고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생명다양성재단도 어렵게 이끌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어쩌다가 제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바쁩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자 많으세요. 예, 50만이 넘고 아마존이죠,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연구실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제가 최재천 선생님 책 읽은 어떤 책의 서문에 어렸을 때 이 문과를 하시고 싶었는데 네. 이제 집안이나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과를 하셨는데 결국 생물학을 전공한 이유는 인문학과 인간과 제일 가까운 과학 분야가 동물행동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셨다고 네.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뭐 거기는 좀 이렇게 제가 마치 뭔가를 잘 사유하면서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미화했지만 그냥 하다가 보니까 네, 성적도 안 좋고 밀리고 하다가 거기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나 해볼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재밌는 이유가 이 책도 그렇고 늘 그 이루지 못한 문과의 꿈, 좌절한 문과의 꿈이 여기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최재천 선생님의 방송이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는 문과니까 네. 이게 문과로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재천의 아마존 생물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려주마 생물학을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문과분들에게 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05년에 다윈 포럼을 창설하셨고 또 다윈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요 다윈지능 책의 서문만 봐도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신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특히 다윈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농담으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윈 선생님이 저한테만 귓속말을 해주셨다고. 야, 대한민국은 다윈 후진국이야. 근데 다윈 후진국이라서 뭐 큰일 날 일이 있을까. 근데 이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윈의 이론이 경제학, 법학 뭐 이런 분야까지 다 스며들었거든요. 다른 분야 얘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경제학을 언급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관계되니까. 그렇죠. 예. 최근 뭐 한 10여 년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보면 행동경제학, 진화경제학 뭐 이런 분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거 지금 받고 있거든요. 경제학의 주류도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천박하게 제가 먹고 살려면 이제 다윈 알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2010년
초반인가 그때 다윈 혁명이라는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전부 수소문해 가지고 책을 냈는데 뭐 그 책 제목 그 소제목들 쭉 보면요. 모든 학문이 거기 다 총망라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다윈을 모르고 산다는 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제학도로서 네. 이제 다윈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다윈주의를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은 우리 알레오 북스에서 다룬 적이 있을 텐데 유한계급론을 쓴 서스타인 베블렌이 최초로 그걸 갖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회제도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론 사이에 살아남기 경쟁의 산물로 그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의 반영으로 제도가 생긴 거라고 봤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방식 사이에 살아남기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사상과 이론이 어떤 제도의 토대가 됐다는 시각을 처음 갖고 들었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늘 수십 년간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만 있다가 끝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했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또 그 제도주의 학파라고 그래서 다윈주의를 경제 사상의 역사와 경제사에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뭐 경로의존성에 관한 거라든가 복잡계 경제학, 쿼티 경제학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아주 다윈주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경제학 이론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우리에게는 국부론으로 너무 크게 알려져 있지만 그분이 국부론 쓰기 12년 전에 도덕감정론을 쓰신 분이잖아요. 예. 다윈은 그 도덕감정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생물학 분야는 그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기본이 돼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오면서 뭐 여러 경제학자들이 딱 다윈주의라고 얘기는 안 했어도 분배 위주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하고 생물학은 특히 진화생물학은 굉장히 밀접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다윈을 알아야 돼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지만. 다윈은 모르면 안 돼요. 인문학 하는 분들이 다윈을 모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2부에서도 또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다윈지능 이 책은 2판이 최근에 나왔고요. 원래 초판은 2012년에 예, 초판 이거예요. 예, 저는 맞습니다. 집에 옛날부터 있던 거라 개정판 나올지도 모르고 이걸로 읽고 왔거든요, 이번에 다시. 예. 지금 책을 보면은 1장부터 해서 29장까지 돼 있어요. 처음에 발간사가 있고 머릿말이 있고 해서 29개의 목차로 돼 있고 총 한 370페이지 정도 됩니다. 4개가 늘었어요. 개정판에서 4꼭지가 늘었습니다. 예, 약간 증보를 하셨고요. 제일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2장의 자연 선택의 원리라고 해서 34쪽에 보면 다윈은 진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에 4가지를 들었다라고 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요 4가지만 알면 진화론의 핵심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 진화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엔 참 많잖아요.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진화라는 그 현상은 멈출 수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냥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거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 가장 탁월한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다윈의 자연선택론을 이제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 4가지 조건을 얘기하면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데요. 하나는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변이가 없으면 선택이 불가능하잖아요. 옛날에 왜 저 확률 문제 기억나시나요? 주머니 안에 검은 공이 8개 있고 흰 공이 6개 있는데 예, 무작위로 5개를 뽑을 때 뭐 검은 공이 3개고 공이 2개.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내드리면 주머니 안에 흰 공만 20개가 있는데 무작위로 5개를 뽑는데 흰 공 5개가 나올 확률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예, 거잖아요. 100%죠. 예. 변이가 없으면 아무리 선택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변이는 같은 종에 속한 여러 개체들이 똑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거나 하더라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모두 셋 다 개체라도. 호모사피엔스인데 예. 각각의 변이가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셋이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변이가 있어야 근데 된다. 변이는 무궁무진하죠. 그럼 뭐 인간 사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모사피엔스만 놓고 봐도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근데 그 변이들 중에 유전하는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 유전. 그렇죠. 머리 하는 데 가셔서 지금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네. 뭐 색깔을 좀 들이시고 뭐 이랬는데 그 머리카락 색깔은 유전되는 변이가 아닌 거죠. 제가 염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변이는 상관이 없는 변이고요. 어, 유전이 되는 변이, 그러니까 유전자 수준의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변이들은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귓볼이 이렇게 좀 처졌다든가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유전되는 변이에요. 귀 얘기하시니까 저 이런 얘기 막 해도 되죠. 예, 예, 예. 재미없으면 편집하시고요. 제가 어쩌다가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최근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이 저 닥터 스파크스처럼 귀가 여기가 좀 뾰족하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귀부터 봤어요. 아, 귀가 여기 뾰족하네. 예, 유전되는 변이입니다. 예, 귀 모양. 그렇습니다. 손녀분은 귀라는 그 유전되는 변이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닮은 걸 확인하고 참 좋았습니다. 변이가 존재하고 변이 중에는 유전되는 변이도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들 중에 좋은 형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생존에도 성공하고 번식에 유리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다윈과 월리스가 발견한 그 메커니즘인 거고요. 다윈과 월리스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후학 우리들이 하나를 더 보탰어요. 이걸 안 넣으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게 뭐냐 하면 차등 번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 숫자의 자식을 낳아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똑같이 다 키운다. 대한민국의 진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똑같은 유전자들을 갖고 태어나서 똑같이 키워내니까 상대 빈도의 차이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누구 집에는 5이나 낳고 누구 집에는 안 낳고 이러는 바람에 그 집안의 유전자는 많이 다음 세대에 발현이 되고 어느 집안은 하나도 안 낳는 바람에 안 되고 하니까 이 차이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니까 진화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유전자의 빈도. 유전자의 빈도. 예, 유전자가 누구는 득세하고 누구는 몰락하고 그것 때문에 자연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만 맞으면 진화가 안 일어날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변이를 다 없애지 않는 한. 그리고 변이들 그 어떤 변이도 유전되지 않게 막지 않는 한. 그리고 선택 과정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이 번식하도록 압박하지 않는 한 어디선가 삐끗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유전자 빈도의 이 상황과 1분 후의 유전자 빈도의 상황이 요만큼 바뀔 테니까 진화는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고 이 4가지 조건만 맞으면 충분하다. 진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예. 국내에서 챗 GPT로 화제가 되자마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챗 GPT의 원리나 사용법을 매뉴얼처럼 해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챗 GPT와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실제로 관련 전문가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한 대화를 담은 내용이다 보니 챗 GPT와 관련된 기본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이 크게 와닿습니다. 챗 GPT로 생성한 텍스트에 생성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나 정보 등이 워낙 범람하다 보니 이것을 구분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눈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AI 시대에 걸맞는 AI 리터러시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소양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윈 선생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다 변이가 있다. 변이 중에 어떤 건 유전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경쟁해서 그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한다. 생존한 개체가 짝짓기를 성공하면 그 개체가 가진 변이를 만들어낸 형질들이 유전되어서 널리 퍼지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종, 종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들이 발생했고 모든 공통의 아주 단순한 생명체에서 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다윈 선생이 했던 해설이고 빈도라는 개념은 나중에 도입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학 없이도 자연 선택론은 그냥 100% 이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다윈 선생님은 조금 엉성한 유전 개념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멘델은 유전자의 존재도 모르면서 원콩 실험을 하면서 유전자가 입자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 숫자를 조금 이건 입자가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근데 다윈은 물감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분꽃은 빨간 꽃, 흰 꽃이 합하면 다음 세대에서 분홍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완전 우성이에요. 빨간 꽃이 우성이면 다음 세대에 다 빨간 꽃이 나와야 돼요. 그걸 한 번 더 교배를 하면 이제 분홍색이 숨어있던 분홍색이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다윈 선생님은 당신 집에 정원에서 스냅드래곤이라는 금어초라는 식물을 키우셨어요. 이게 분꽃하고 똑같아요. 그거 보니까 분홍색 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물감 같은 거구나. 붉은 물감하고 흰 물감하고 섞으면 분홍 물감이 나오잖아. 저 아랫집 애들 좀 봐. 엄마는 큰데 아빠가 작아갖고 애들이 중간키들이 다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윈 선생님이 진짜 유전학적 모델에 심취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실패하셨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 정도에서 멈추셨어요. 책의 38쪽에 보면 선생님께서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저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화를 멈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하면서 진화학에도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사람이 지금 약간씩 변이가 다 있긴 하지만 사람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닌 중간 형태는 지금 저희가 목격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있어야 돼요? 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중간 형태도 있어야지 그게 증명되는 거 아닐까요? 뱀하고 우리 중간 형태는 왜 없죠? 약간 다리도 없고 네. 어떻게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 좀 왔다 갔다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세상에 많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실존하는 거는 그냥 그 나름대로 그거에 역사가 있는 거지 왜 이 둘 간에 뭐는 없느냐라고 묻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억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연속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 중에는 연속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패턴이 있어요. 근데 자연은 그렇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꼭. 우리가 이제 그전에 양자역학 다루면서도 봤지만 모든 것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전의 관념이고 그리고 이 생물 진화에서도 무엇인가가 연속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자연은 꼭 그렇지가 않다. 그것이 가능성은 연속성으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환경 안에서 진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연속된 어떤 값들 중에 어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다. 예, 그런 관념으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른바 중간 단계가 많은 경우에 밝혀져 있죠. 그런 걸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것들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화의 개념이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이 종으로 변하는 그런 진화를 보기에는 우리가 수명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큰 변화는 목격할 수가 없고. 아니 우리 맨날 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나올 때 네. 아종, 변종 이러면서 그 몇 년 안 되는 기간의 바이러스가 네. 그 전에 백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안 듣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며칠이면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다른 종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는 약간의 이제 그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죠. 백신이 우리가 만든 백신이 전혀 안 듣는 변이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다른 종으로 야 가야 이건 다른 종이다라고 인정해야 될지 모르죠. 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본 거에 의하면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든 놈은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듣기는 듣는데 아이 지난번만큼 잘 듣지는 않네. 그놈이 충분히 유전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변종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있다가 한 우리 마스크 이제 벗었는데 한 내년쯤 또 뻥 터졌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백신을 해봤는데 전혀 안 먹히더라. 그럼 아마 우리는 그걸 신종으로 이제 말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진화론 또는 뭐 자연 선택론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 선택론이 맞겠죠. 알려지기를 진화론이라는 언어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냥 쓰면 19세기에 그 인류 지성사에 3대 천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하는 말로. 네. 첫 번째가 칼 마르크스고요. 역사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 세계를 발견했다는 게 이제 그 프로이트예요. 네. 그다음이 이제 다윈. 이게 3대 천재라고 그랬는데 마르크스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것도 지금은 추종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다윈의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제 문과인데요. 인문학을 한 사람인데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도 다윈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이 진화론 또는 자연선택론이 인간의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준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 책에 이어서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책도 냈는데요. 네. 그 유명한 분들을 12분이나 만나서 이제 쭉 인터뷰를 쭉 했는데. 저명한 다윈주의자들이죠. 네. 아, 그래서 사도들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분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을 마지막에 인터뷰 마치면서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hy Darwin Matters. 다윈이 왜 중요하냐. 그거를 그냥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의 존재를 설명한 사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를 설명한 사람이다라는 거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연결돼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 이론. 그 세상에 어떤 이론도 그 정도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건 없단 말이죠. 1장에 나옵니다. 이 자연선택론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이론이 갖춰야 될 덕목이 3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론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론은 심플해야 돼요. 아주 그냥 간단명료해야 그래. 그래서 딱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우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어야 돼. 멋있어요. 다윈의 이론은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단순하고 거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다 적용 가능하고 멋있어요. 근데 지금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멋쟁이 그 멋도 있지만 저는 다윈의 이론, 다윈을 공부하게 된 아주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다윈의 이론이 따뜻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십니다.
다윈의 이론이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약육강식 뭐 이런 적자 생존. 경쟁 뭐 경쟁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 안 읽어서 그래요. 정의 기원이나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같은 다윈 선생이 직접 쓴 글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깊이 읽어보면 참 따뜻한 이론이에요. 모든 걸 다 아우르고 함께 가고 이게 그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건데 마치 가장 적응을 잘한 누군가만 살아남고 다 1등만 죽어요.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근데 다윈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상황이 좋으면 아무도 안 죽어요. 네. 상황이 나쁘면 진짜 운 나쁜 누구 몇 명만 가는 거지. 금메달 받은 존재만 살아남고 은메달 이하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화라는 게 가장 그 안 좋은 종만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제일 좋은 종만 계속 진화로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안 좋다는 표현도 이게 문과적 표현인데 이게 규범적인 혹은 어떤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좋다 안 좋다는. 이 자연에서는 좋고 안 좋은 게 없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냥 주어진 생존과 관련된 환경과 맞지 않으면 네. 그 선생님이 불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주어진 환경과 맞지 않는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 주어진 환경에 예. 일반적인 운 게 아니고 나쁘게 그때 예. 그때 하여간 주어진 그 이상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사라진 그거지 뭐 저게 모자라서 저건 애당초 가망 없는 놈 그런 거는 아니다. 없어요. 진화는 진보인가 이 제목이 네, 있어요. 네, 이게 네. 인문 문과들이 되게 관심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게 문과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진화생물학에서도 아까 안 읽어서 그렇다 그런데 주구장창 읽은 사람들끼리도 엄청 싸운 주제가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전학이 이제 슬슬 기어들어오면서 그래? 제일 적응 잘한 게 선택됐네. 걔가 저 유전됐네. 이게 자꾸 여러 번 하면 우수한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만 계속 살아남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이 과정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 변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잘난 놈만 계속 선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 생긴 거죠. 변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연선택 과정이 거듭되면 변이가 자꾸 사라지고 좋은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끝내는 다 좋은데 무슨 선택이 가능해? 그럼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유전학자들이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여기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론으로 내부적으로 반론이 제기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동안. 이거 진화론 문제가 있네. 뭐 이러고 다들 고민하다가 이제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의 논문이 등장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론적으로 그분이 설명을 해냈거든요. 그분 되게 수학자에 가깝지 않나요? 해밀턴. 수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해내니까 다들 이제 아이고 살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진화생물학 역사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태초에 생명이 탄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껏해 이제 탄생한 게 단세포 생물로 출발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다세포 생물이 생겼으니까 그 유구한 역사를 쫙 놓고 보면 발전이라. 발전했죠. 발전했죠. 맞아요. 예.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매 순간 진화가 발전의 방향으로 언제나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학창 시절에 그 생물학 시간에 현미경 안에서 보셨던 연두벌레, 예. 유글레나라고 부르는 연두벌레는 변한 게 거의 없거든요. 화석의 연두벌레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연두벌레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생물에서는 옛날 쪽으로 되돌아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생물은 적응하기 바쁜 거지 생물이 제법 우리 발전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좀 변해가자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지구온난화 시절이에요. 그래서 생물들이 내 자식들을
더운 날씨에 적응 잘하게 하여간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해갖고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자식을 다 낳아놨어요. 빙하기가 꽝 와버렸어요. 다 죽는 거죠. 다 망했죠. 예, 예. 진화는 기획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진화는 언제나 결과론적이에요. 그냥 벌어지는 거지 그거를 누군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사실 이 다윈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50대 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9살까지는 과학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50살에 처음으로 이제 2009년 다윈의 해, 네. 국제 다윈의 해였어요. 네.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이제 그때 이 책 나온 사이언스 북스를 비롯한 과학 교양서를 내던 출판사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 과학 독서를 좀 진흥해보자. 이래갖고 막 서점에다가 막 그러니까 과학책을 다 깔아놨어요. 그때가 다윈 탄생 200주년이었죠. 그 2009년도가 다윈 탄신 200주년, 종의기원 출간 150주년 해여서 제가 이제 그때 과학을 너무 몰라서 그 과학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그럼 성공했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를 그때 처음 읽었는데 읽고 나서 딱 들은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인문학에서는 맨날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계속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아니 그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를 우선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다윈 선생의 자연선택론 또는 진화론이 저한테 뭘 가르쳐 줬냐 하면 내가 뭔지 알았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되게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거 알고 나니까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다윈 선생이 내가 뭔지를 알려준 말이 되게. 그 차원에서 아까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다 못 맞췄는데요. 그 사도들은 다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저도 사실 사도인데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저는 없었잖아요. 근데 생태원에 다윈의 길을 제가 만들었는데 국립생태원은 서천군에 있습니다. 네. 예, 서천군에. 끝내줍니다. 그 장흥읍에 식당도 맛있고요.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만 가시지 말고 국립생태원 한번 가셔서 장흥읍에 가서 오래된 식당에서 그 바라 맛있는 장어구이랑 해산물. 그 꽃게 이렇게 무침이랑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다윈길 끝말에 큰 이제 돌비석을 세우고 다윈의 그 가장 유명한 그 문구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단순한 거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화려한 다양성이 나왔나 뭐 그 문장을 종의기원 마지막 문장이죠. 그렇죠. 거의 마지막 문장. 그걸 이제 새겼어요. 저는 다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리를 철저히 겸허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윈 이전에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이제 합류가 돼 갖고 그게 서양의 사고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예. 근데 거기에 다윈이 나타나서 신께서 우리만 특별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침팬지랑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세상에 이것처럼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냐를 묻는 그 질문에 기가 막히게 멋진 인문학자들이 그 많은 의미를 부여했지만 따지고 보면 저 털복숭이 저놈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같은 집안이었다. 참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함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버렸죠. 맞아요. 저는 저번에 이기적 유전자 할 때 전중환 교수님 나오셨던 때도 네. 그렇고 이번에도 다윈 지능을 읽으면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었거든요. 네, 같은 맥락인데요.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못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냥 사람이 그렇게 진화를 한 거라면서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원래 내 유전자 자체가 불안감을 느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특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진화한 거다.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내가 그렇게 못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심리 에세이를 읽는 것보다 다윈 지능을 읽는 게 훨씬 더 네. 마음의 안정감을 줘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윈의 이론은 참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게 뭐 도태당하고 말하고 그 수준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나한테 상당한 위안을 주잖아요. 나도 괜찮네. 뭐 나도 살아도 되네. 네. 내가 뭐 제거당할 이 사회에서 나 필요 없는 존재 아니네. 나 그냥 있어도 누가 뭐라 안 그러겠지. 그 정도의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건 굉장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그 저는 심리 에세이를 안 봅니다. 다윈주의 책을 읽어요. 아, 오히려 과학 공부를 훨씬 더 그게 마음의 안정을 줘요. 지식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상당히 귀하셨네. 그러면 이제 저도 다윈주의자입니다. 네. 저희가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성선택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진화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쓰면서 자연 선택이라는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다윈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암수인데 암컷은 예를 들면 꿩이다 그러면 장기는 그냥 뭐 나타나면 그냥 화려하게 다 보이고 꽥꽥거리고. 소리도 꽥꽥 지르고 저 자식은 지가 죽기로 작정을 한 건가. 이 세상의 수컷들은 왜 이 모양일까? 다윈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윈이 종의 기원에 이미 성선택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12년 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선택 이거를 쭉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종의 기원은 나오자마자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신이 없단 말이야. 뭐 난리가 났는데 과학자들은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연 선택 메커니즘이 실제로 자연계에서 어떻게 벌어질까? 이거 막 성선택은 나왔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랬어요? 예. 왜 안 하냐? 이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들이 침대에서 여성이 주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윈 선생이 네. 수컷은 구애하고 네. 선택은 암컷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암컷이 다 선택한다라고 선택하고 하니까. 수컷은 아양을 떨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서양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sweep under the carpet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양탄자 밑에 그냥 쓸어서 덮으라고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면 모른 채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제가 제 책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1960년대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성선택 연구가 부활합니다. 참 재밌는 이 역사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면 거의 100년. 카페트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연구한다는 게 남자로서 뭐 별로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1년에 제 분야의 논문 100편이 나오면 80편이 성선택 연구.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가 굉장히 핫한 그 분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변이를 가지고 계셨다. 살아남으려고. 네. 그러면 성선택이라는 개념의 역할은 진화에 있어서 자연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화한다라는 건데 또 하나가 성선택을 받는 유전자가 진화해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역할을 짝을 해주는 못 거예요. 지으면 아무리 그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는 탈락하지 않고 잘 살아남았더라도 짝을 못 만다면 걔가 가지고 있는 유전되는 변이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암수 모두와 마찬가지지만 양성 생식을 하는 생물의 종의 경우에는 성선택에서 배제되는 개체의 유전자는 네. 퍼지지 못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청 개념이에요. 중요하죠. 두 개잖아요.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파트가 생존이고 번식이고. 근데 생존은 무지무지 잘했는데 번식을 못했다? 그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안 태어난 거랑 안 똑같은 태어난 거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번식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윈이 얘기한 성선택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한다. 그런데 수컷들은 어떨 때 선택을 받는가. 뭐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있는 거예요? 거죠. 암컷에게 직접 간택받기 위해서 수컷은 아름다워야 되고 교태를 부릴 줄 알아야 되고 노래를 잘해야 그러니까 되고 암컷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는가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저희 둘만 비교한다 그러면 간택 받으실 가능성이 저보다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네. 아니, 장담할 제가 수는 없죠. 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난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러고 그냥 가지. 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둘 간의 투쟁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익명으로 바람송이야 이러면서 바로 이제 다윈 선생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네. female choice, 암컷이 선택한다. 그리고 수컷은 경쟁한다. 그러니까 암컷의 선택권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수컷끼리 경쟁해서 내가 재력이 많아. 그러면 암컷이 그냥 비교도 안 하고 내 재력이 탐나서 그냥 나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권력을 쥐면 제거해버리고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리면 암컷들이 수사슴 중에 가장 으뜸 수사슴한테 그냥 암컷들이 몰리잖아요. 그건 수컷들끼리 미리 암컷들의 선택권을 무력화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정치, 경제 이게 다 수컷 경쟁 일 수도 있다. 일환인 거죠. 예, 그거를 다윈 선생님이 설명을 다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좀 그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 12년 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187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어판은 제목이 인간의 유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좀 불만이거든요. 그 책은 종의 기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인간한테 적용한 거에 불과하고 성선택이 새로운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책은 저는 뒤에 성선택을 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과로서 그 책을 봤을 때 든 느낌은 그거였어요. 다윈의 이론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오용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수파들이 처음에 정치적으로 보수파들이 다윈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진화를 진보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적자 생존 이런 거 도덕적 가치를 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려면 열등한 계층은 사라져야 돼. 그게 자연의 이치야. 그래야 문명이 발전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빈법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국가가 돈을 들여서 구제해 주는 이 구빈법을 반대했고요. 공중보건 정책에 반대했어요. 열등한 계층은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진화를 진보로 생각하니까 발전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과 구빈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종으로서의 인간이 퇴화할 거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다윈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악을 방치하는 거라고. 성선택이 있어. 그렇게 생존 경쟁에서 그 뒤처진 사람들이 그냥 죽어 없어지도록 방치하지 않더라도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맞지 않는 불리한 변이의 유전자는 성선택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괜한 걱정하지 마. 저 이제 문과니까. 저는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아니 진짜 이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 저도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네. 문과들은 그게 굉장히 성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게.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잖아요. 다윈 선생님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분배를 같이 해야 하는 된다는 거죠. 예. 예. 이 분배가 없이는 정당한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마치 다윈 선생님이 보수 진영을
뒷받침하는 이론인 걸로 자꾸 포장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게 네. 진보 학계가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 가면 다윈주의가 금치거예요. 그렇죠. 전 너무 안타깝고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윈주의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회생물학은 시작부터 페미니즘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어. 왜냐하면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사회생물학 책을 내니까 흥분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막 그랬죠. 네, 근데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새 연구하고 뭐 이러는 분들 중에서 조금 경박스러운 분들이 금방 나가서 몇 개 조사해가지고 논문을 쓴답시고 쓰는 게 뭐라고 썼냐면 수컷은 어차피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남자의 바람기는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야. 남자의 바람기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여성들이요 이해해달라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스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이런 수구 꼴통의 학문이 어딨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벽을 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회생물학만큼 페미니즘에 뒷받침해 줄 만한 이론이 없는데 사실을 말해주니까. 네, 정말 그게 필요한 건데 안 된 거예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여성운동상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아 예. 선생님께서 호주제. 그 호주제 폐지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셨죠. 예. 그때 제 연구실에 미국 친구가 저 박사후 연구원으로 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상 받은 거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어떻게 상을 받았냐. 그래서 이제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웬만큼 이해를 하고 그 한두 달 후에 국제학회에 갔는데 그 사회부는 저 일리노이 대학 교수 여성이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 내가 왜 나오라고 했어. 앞에 세우더니 아니 우리 분야가 페미니즘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그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 여성운동상 받았대. 이게 뭐야. 호주제의 생물학적 근거가 난리가 없다는 났어요. 것을 진술하신 거죠? 그래서 예 그날 이제 잠깐 설명을 했더니 다들 그래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참 그동안 불행한 역사였다. 그 2005년에 호주제 폐지하기 운동이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하신 말씀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해서 그러니까 세포 에너지 그 미토콘드리아 DNA는 암컷에서 나온다. 북의 혈통주의는 생태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호주제를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진술을 해서 재판관들을 이론적으로 설득을 하신 거죠. 뭐 북의 혈통주의가 없는 건 아닌데요. 제일 그 당시에만 해도 제일 편하게 우리가 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따라서 올라가면 그 우리의 최초 조상이었다는 루시 할머니까지 쫙 올라가는 목에만 추적 가능한 거죠, 그게. 그거는 목에만 추적 가능한데 북의 모계를 핵 DNA를 갖고 하면 양쪽을 다 계산해야 돼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DNA 전체를 그냥 다 독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핵 DNA 가지고도 잘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테크닉만으로는 모계를 따라 올라가야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아니 모계도 아주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모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부정하고 사느냐. 남편이 죽으면 아들한테 예속되고 아들이 죽으면 손주한테 예속되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 그거죠. 네. 일부에서는 자연 선택론의 핵심적인 네 가지 개념, 그리고 진화는 진보와 다르다. 그리고 성선택이 진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위로가 될 말씀을 끝으로 예. 한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위로가 보면 될까요? 동물계에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포유류 이렇게 넘어오면 수컷 중에 짝짓기에 성공하는 게 5% 남짓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제가 떠든 말입니다. 네, 우리가 저 동물행동학자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대충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한 5% 정도예요. 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우리 돼요? 일부 일처제라는 이 문화적 규준을 발전시킨 거는 남자들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마터면 나 95%에 들어갈 뻔했잖아. 아니 만약에 진화론이
우리 그냥 인간계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장동건이나 뭐 정우성 씨가 거의 뭐 여러 명의 여성을 장동건 다 정우성으로 장악을 나가는구나. 저는 수- 현빈 원빈으로 더 젊으시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났네. 그렇죠? 진짜. 네. 다행이야.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이 생물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안도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그렇죠. 돼요. 네.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짝짓기에 성공했습니다. 아, 얼마나 다행이야. 네, 알겠습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